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매거진의 곽동수입니다. 서울 강북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호가가 올라가고 올 초만 해도 자취를 감췄던 거래도 다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강남에 이어 강북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또 청라지구와 같은 분양 열기가 더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 상승세로 반전되는 게 아니냐 이런 성급한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센 경제 매거진 오늘 첫 순서 출렁이는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요자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해 주십시오. 더 빠르고 실속 있는 뉴스, 더 센 뉴스 시작합니다. 네, 최근 부동산 시장 진단과 수요자의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윤홍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즘 사실 실물 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강남에 이어서 강북 부동산 시장 오르고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초까지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서울 강북 지역 집값이 최근 다시 출렁이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서울시의 동북권 르네상스 계획이 발표되면서 그동안 하락세만 보이던 강북 아파트 가격이 다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동북권 르네상스 수혜 지역인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의 경우 최근 1, 2주 사이에만 매물 호가가 평균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는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동북권 르네상스 계획이란 서울 동북권의 주요 하천인 중랑천을 문화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도봉구 창동, 노원구 상계동 등 중랑천 주변에 대규모의 업무 상업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건데요. 그간 간간히 노출됐던 계획이 짜집기식으로 다시 나온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반가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강남에 비해 집값 회복 속도가 다소 느렸던 만큼 이번 호재를 기회 삼아서 매도자들이 본격적으로 다시 고점 회복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중랑천변의 노원과 도봉 쪽에 관심이 높다.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볼 때 부동산 시장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전체적인 부동산 통계만 놓고 보면은 상승세인 것은 확연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강남 3구를 중심으로만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던 거래량이 전국적으로 늘어났고요. 가격도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최근 2달 연속 예년 수준인 4만 건을 돌파했고요. 주택가격도 지난해 4, 4분기부터 올해 1, 4분기 사이에 V자 곡선의 저점을 찍은 후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4, 4분기에 최저가격을 찍은 후 가격이 다시 꾸준히 오르는 추세고요. 전국 주택가격도 올해 1, 4분기에 최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 거래량 통계만 놓고 보면 상승세가 확실해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드는 게 당연하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2, 3년 전 부동산 시장과 비교할 때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일상적인 오름세와는 분명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유는 투자 수요 중심의 시장과 실수요 중심의 시장 간의 온도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인데요. 전국과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같은 수도권 택지지구 안에서도 청라지구와 김포 한강 신도시의 분양 열기가 큰 차이가 납니다. 두 택지지구는 분양가와 서울 접근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라지구는 연일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반면 김포 한강 신도시는 1순위에서 대거 미달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토지시장에서도 판교 신도시의 상업용지는 공급 예정가보다 두세 배가 높은 낙찰가로 팔려나가지만 경기 북부 등 신도시들의 경우 토지 리턴제처럼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도 땅을 사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시장 상승세에 대해서 우등생 몇몇이 평균 점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형국으로 진단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상승세로 보기에는 약간은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가격 변동은 분명히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세로 반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지적으로는 그런 회복세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거시경제 여건이라든가 아직 금융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금리라든가 또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겹치면서 추가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지역에 따라 이렇게 온도차가 크게 난다 하다 보면 전반적인 상승세로 보기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금리 같은 대세적인 상황도 그렇고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럴 때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시장은 투자 수요가 만들어낸 기대감과 실물 경기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인중개업자들마저 가격을 판단하지 못해서 매물 게시판을 텅텅 비워놓기 일쑤고요. 하루 사이에 수천만 원씩 호가가 올라간다는 소식에 매수자들은 집을 살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닌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호가가 너무 오르면서 거래가 아예 끊기는 현상도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판교 신도시에 위치한 휴먼시아 현대이스트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곧 입주를 시작하는데 최근 프리미엄이 무려 4억 5천만 원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너무 과도한 기대감으로 프리미엄이 형성되다 보니 실제 매수자들은 거래를 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회복된다는 소식에 기대감은 한껏 커지고 호가는 순식간에 오르다 보니 막상 거래는 다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악순환밖에는 남는 게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어찌됐건 이런 시기에도 집을 구하려는 실수요자는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과다한 투자 수요가 유입되면서 금융시장처럼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현재의 상승세를 무조건 맹신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는 생각인데요. 실제 올해 초 큰 상승세를 보인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20% 정도는 지방 사람들이 샀다고 하고요. 네. 청라나 송도 같은 인기 분양시장 아파트도 40% 정도는 외지인이 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강북시장의 움직임도 일부 투자 수요에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들 투자 수요는 시장이 조금만 안 좋아졌다는 신호가 와도 바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집값이 순식간에 다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시장 움직임만 보면서 가격이 오른다는 확신을 갖고 움직이기보다는 적어도 올 하반기까지는 저점 매수 전략을 고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현재 들썩이고 있는 동부권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지역 역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동과 상동 지역에서 공항터미널 그리고 컨벤션센터가 들어서는 후보지 지역들이 아무래도 그 주변 아파트의 경우에 이제 후광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중랑천과 동부간선도로 주변의 아파트들도 동부간선도로가 지화되고 중랑천이 자연천으로 이제 탈바꿈하게 할 경우에 상당한 이제 좀 주거 환경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장기간 사업 구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집값이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구체성이 좀 더 담보돼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전반적인 그런 계획 자체가 거시경제 회복 여건과 맞춰진다라는 전제 조건이 같이 부합돼야 되지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지 않은다면 어떤 개별적인 국지적인 개발 호재로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네, 이 시장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봐도 어느 쪽인지 확실히 결론을 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공부 잘하는 우등생 몇몇이 끌고 나가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반전된 것인지 이 구체적인 결론사항은 결국 투자자들의 몫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제에 대한 눈을 좀 키워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지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윤홍우 기자였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제에 반짝이는 흐름이 보이는 시간 재테크 플러스입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이 한국이 사교육비 지출 1위라는 사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회원국보다 4배 가까이 높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의 교육열과 사교육 현황을 잘 알고 계실 분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 하실 텐데요. 문제는 이 방학이 다가오면서 어디까지 교육비를 지출해야 되나 부모들 걱정이 큽니다. 방학 시즌 어떻게 한 푼이라도 좀 아껴볼까 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오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재테크 플러스 공짜 사교육 현장으로 가봅니다. 아무리 아껴도 아낄 수 없는 게 자녀 사교육비. 남들 따라하기에 허리가 휠 지경이라는데 자녀는 최고로 가르치고 싶은 게 바로 부모 마음. 요즘 불경기인데 아이들이 커갈수록 드는 사교육비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못해주면 미안하니까 하고 싶어하고 부담 많이 와요. 그런데도 남들 하니까 필요한데 할 수가 없다면 이제 많이 부담이 되고. 여기 부모의 걱정 덜어주는 방법이 있으니 D분의 1. 가격은 내리고 학부열은 불태우는 초저렴 사교육 방법. 어느새 자녀들의 실력 또한 쑥쑥 자라는 알뜰살뜰 교육법. 재테크 플러스에서 만나봅니다. 서울시 중심가에 위치한 한 센터. 방과 후 아이들은 어김없이 이곳에 들른다는데 그 이유는? 교실안은 아이들의 영어 수업이 한창.
영어가 일상화되면서 아이들에게 영어는 필수 과목, 또 학구열 또한 대단했는데 말도 잘하고 쓰는 것도 잘 쓰게 됐고 배워보니까요 이제 영어 많이 알 것 같아요. 영어는 매일 꾸준히 조금씩 해야 향상하는 것처럼 이곳에서 아이들은 실전처럼 대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가지고 읽는 거기 때문에 우선 한국 동화책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 책을 많이 읽으면 어휘가 느는 것처럼 영어 동화책을 많이 읽음으로 해서 영어 어휘가 늘고 자동적으로 말하기나 듣기 그리고 독해 부분 모든 부분에서 많이 향상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스토리텔링과 1:1 첨삭지도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눈높이에 맞춘 수업을 통해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수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관엔 아이들의 손이 닿는 곳에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구비돼 있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영어와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수업도 재밌고 책 읽는 것도 재밌어요. 선생님들도 되게 재밌게 가르쳐줘요. 그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좋고요. 선생님이랑 영어 대화를 할 수 있어서요. 영어 실력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이곳엔 대략 10,000권의 책이 준비돼 있다. 아이들의 영어 실력에 맞춰 책이 구비돼 있는데요. 이 정도 시설이면 가격이 꽤 비쌀 것 같은데? 네, 저희 센터에서는 월 1만 원으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영어 원서를 읽을 수 있고요. 읽은 원서를 가지고 1:1로 선생님과 같이 영어 동화책을 읽을 수도 있고 또 친구들이랑 그룹으로 모여서 영어에 대해서 읽은 책에 대해서 서로 얘기도 나누고 이야기도 즐겁게 나눌 수 있는 곳입니다. 타 사설학원에 비해서 절반 가격으로 여기 있는 원서에 대해서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00원이라면 학원비의 반도 안 되는 가격. 이곳을 이용하기 위해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는데요.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10,000원으로 수업도 듣고 하루 4권씩 대출도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정도면 금상첨화 아닐까요? 우선 오는 걸 굉장히 즐거워해요. 예, 와서 즐겁게 친구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수업하는 걸 좋아하고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이게 몸에 이렇게 습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억지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애가 가겠다 그래서 이제 책 빌리는 재미에 또 선생님 만나서 재밌게 수업 받는 재미에 오게 돼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도 훨씬 저렴하고 그리고 그만큼 또 그렇다고 양질의 교육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데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여기서는 좀 도서관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가격이 저렴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했다면 오산. 각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레벨 테스트로 수업이 정해지는데요. 선생님은 즐겁게 가르치고 아이들도 재밌게 배우는 게 바로 반값 영어센터만의 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수업이 끝나고 깊은 어둠이 내려앉은 이 시각. 학교 역시 인적이 끊겨 휑한 기운마저 감도는데 여기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누구신지? 그녀와 교실로 들어선 순간 아이들이 인사를 우리 오늘 103쪽부터 진도 나갈 거예요. 저는 대학생인데요. 지금 동행이라는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애들한테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교실에선 대학생이 방과 후 초중고 학생들의 학업 증진을 위해 봉사활동 수업을 펼치는 동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사교육비도 경감하고 그다음에 교육 격차도 해소하고 나눔과 봉사의 문화도 확산시키고 이런 다목적으로 대학생들의 자원봉사 팀을 구성을 하고 이 대학생들이 초중고 학교에 가서 교과목 지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체능 분야까지 다방면의 교육 지원 활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동행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방문한 후 접수만 하면 끝. 지금 현재는 2,600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333개의 초중고등학교에서 활동을 합니다. 평균 한 학기 동안에 한 40시간 정도 봉사활동을 하게 되고요. 매 학기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확대해서 이 프로그램을 모든 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옆반에서도 다른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큰 거 장갑 뺏는 거잖아. 둘째가 뭐가 커? 대학생들의 무료 봉사활동을 통해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수업은 공짜. 진짜? 학원을 다니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런 걸 한대요. 동행 프로그램을. 그래갖고 동행 프로그램을 하게 됐는데 학원보다 더 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 무료라서 좋고요. 여기 6명 6대1로 과외를 해갖고요. 좀 더 효과적이고 좋아요. 지금 무료잖아요, 일단. 그래가지고 요즘에 사교육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대학생들은 자신의 전공 분야의 재능도 발휘하고 아이들은 언니 누나 대학생들과 어울리며 학습 성취도도 높이는데요. 엄한 분위기가 아닌 편한 분위기 속에서 배우기 때문에 아이들의 실력도 일취월장. 처음에 할 때는요, 그냥 재밌게 애들이랑 하려고 같이 했는데요. 점점 하다 보니까 선생님도 잘 가르쳐 주시고요. 실력도 많이 느는 것 같아요. 학원보다 오히려 더 이렇게 자유롭게 선생님이랑 대화하면서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모르는 것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토론 방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학원보다도 더 이렇게 이런 수학에 흥미를 가지게 되고요. 그런 걸 통해서 점점 이렇게 발전해가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전 똑같이 입시 공부를 해본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고충과 고민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학생들은 대학생 선생님을 친숙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학점 때문에 시작했는데요. 막상 하고 나니까 이렇게 정말 친동생 같은 동생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애들이 열심히 따라주니까 저 또한 이렇게 자신감 같은 게 뿌듯함이 생기더라고요. 잘 따라오고 어려워하지 않고 여선생님이라서 피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 연락해서 밥도 같이 먹고 그래서 저도 많이 예전 기억도 많이 나고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봉사활동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학교에 오면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 학구열이 팍팍 오르는 동행 프로젝트. 앞으로 더욱 확대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게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동생 행복 도움이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동생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제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동생들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수업을 처음엔 하게 됐고요. 또 영어를 가르치면서 저도 늘고 해서 많은 보람을 느끼면서 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사교육비 1위 한국. 자식 교육이 100년지 대계인 만큼 경제가 어려워도 포기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사교육비라는데 자식을 최고로 가르치고 싶은 열망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이제 교육비는 낮추고 학업 성적을 높이는 융통성을 발휘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전문가와 함께하는 잘 벌고 잘 사는 법 시간입니다. 이 보험 재테크, 오늘이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은퇴 계획에 유용하게 쓰이면서 자산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변액보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산관리계의 명강사 TFCB 재무컨설팅의 이동훈 재무설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일단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여쭤볼 게 참 많은데 예. 이 변액보험도 일종의 투자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증권 투자는 또 뭐가 다른 건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예, 일단 그 변액보험이 출시되게 된 배경부터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IMF 구제금융 이후에 뭐 사회 현상이라든지 저희 경제 금융 환경이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죠. 뭐 저금리라든지 저성장이라든지 뭐 고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영향 때문에 사실 보험 상품들에서도 사실 실질 수익, 실질 금리 정도의 수익을 좀 보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구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또 그거를 기초로 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해지를 어느 정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욕구가 가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존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보험금에 대한 실질 가치를 좀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구 때문에 이제 변액보험이라는 게 출시가 됐는데 이 변액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자가 불입하게 되는 보험료의 일부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금을 마련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펀드를 마련하게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보험회사와 좀 별도로 좀 분리되어 있는 특별 계정이라는 거를 좀 구성을 해서 특별 계정의 운영 실적에 따라서 이제 투자 그 성과를 이제 배분하는 형태가 이 변액보험의 특징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변액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전에 기존부터 있었던 보장이라는 부분하고 투자의 기능이라는 부분을 좀 섞어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펀드라든가 이런 주식형 상품과는 좀 차별화된 그 좀 틀린 부분은
일부를 투입하느냐 아니면 전체 대부분을 투입하느냐, 그 다음에 간접 투자를 위해서 고수익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정도를 해지하느냐에 대한 차이 때문에 좀 그 구별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러한 변액보험의 특성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기 투자 상품으로 접근하셨다가 뭐 이제 해약 환급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손실을 보시고 그렇죠, 예. 보험회사와 갈등을 일으키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장만 하던 기존의 보험에서 조금만 달라진 게 아니라 투자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격이 다른 상품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활용해 봐야 된다,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변액보험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더라도 종류를 보면 이게 또 엄청나더군요. 현재 우리나라에 출시되어 있는 변액보험의 종류를 한 4-5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크게는 이제 위험 보장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는 상품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용을 목적으로 하는 변액보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위험 보장용 변액보험에는 뭐 변액 종신보험이라든지 뭐 변액 CI 보험이라든지 뭐 보장형 변액 유니버셜 보험으로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고요. 투자용 목적의 변액보험으로는 이제 대표적인 것이 투자형 변액 연금보험하고 투자형 변액 유니버셜 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위험보장용 변액보험의 가장 대표적인 변액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존에 알고 계셨던 종신보험, 사망하게 되면 사망보장금을 받게 되는 종신보험에 투자라는 개념의 변액이 추가된 형태입니다. 이 변액 종신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실적에 따라서 사망보험금이 변동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렇다면 나중에 사망보험금을 투자 손실이 일어나면 못 받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사망보험금은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놓고 그 위에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할 때 사망보험금을 부과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좀 덜으셔도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유용하게 쓰이냐면, 현재 시점에 있어서 사망보험금 1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20년, 30년 뒤에 가면 굉장히 어떤 실질 가치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어떤 영향이 나타나게 되는데, 최소한 변액 종신보험의 투자 수익률이 인플레이션 정도 수준 정도만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하면 현재 정도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에 대한 수준을 20년이나 30년 뒤에도 똑같이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장형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변액 종신보험에 그러니까 유니버셜이라고 하는 기능이 추가된 건데, 유니버셜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입출금이라든지 추가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유용성이 부과된 부분이니까, 사실 위험 보장용을 위해서는 변액 종신이나 아니면 보장형 변액 유니버셜 중에 자기에게 맞는 부분을 좀 선택을 하셔서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시간에 좀 더 중점적으로 알아봐야 될 부분은 투자용 변액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고요. 변액 유니버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투자형이라는 부분, 내가 보험료를 내는 부분의 일정 부분을 주식형이나 채권형이나 혼합형에 대한 펀드 형태로 운용을 하게 돼서 수익을 가져가게 되는 건데요. 유니버셜 기능이라고 하는 특징 자체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험료를 또 줄이기도 하고 더 늘려서 낼 수도 있고, 오히려 일정 기간 동안에는 또 안 내도 되는 어떤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라는 목적을 좀 더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자금을 나중에 형성했을 때 일시금으로 수령해도 되고 아니면 연금으로 수령해도 되고 중도 인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자산을 활용한다거나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측면이 있고요. 변액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변액 유니버셜 보험과는 약간 좀 다르게 목적 자체가 나중에 은퇴 이후에 연금을 목적으로 주로 운용하는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액 유니버셜 보험보다는 약간 좀 안정되게 운영을 하는 특징이 있고요. 다만 특징은 한 10년 정도 이상 정도의 운영을 해야만 기본적인 투자 수익이라든가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중도에 해약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단일한 금리 상품을 얻고 거기서 수익이 나는 대로 기다리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상품의 종류가 늘어난 만큼 열심히 스스로 정보를 얻고 공부하셔서 투자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낯선 일반 투자자들을 위해서 변액보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이 전략을 세우는 것 좀 도와주십시오. 일단 변액보험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투자 목적을 가지고 운용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어떤 목적이라든지 활용에 대한 어떤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무적인 목표를 먼저 좀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험 보장을 좀 더 보장을 목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은퇴 자금을 마련한다거나 자녀의 교육 자금을 마련한다든지 예를 들면 은퇴를 하게 된다면 내가 얼마 정도 필요할 것이고 또 자녀의 교육 자금을 마련해서는 몇 년 후에 얼마 정도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재무 목표가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것들 재무 목표를 명확하지 않고 변액보험을 운영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꽤 장기간 운영을 하셔야 되고 또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서 심리적인 압박감이 굉장히 그렇죠. 크기 때문에 예. 중도에 해약할 수 있는 어떤 위험성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극복하기 위해선 재무 목표를 일단 선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될 행동이 이제 투자 자산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면 그중에 일부를 주식형이나 채권형이나 혼합형, 뭐 최근에는 실물형 자산에도 많이 투입을 하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그런 이제 투입을 하게 되면 각 자산에서 얻게 되는 투자 기대 수익률에 대한 기대 수익률과 위험에 대한 어떤 기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무 기대 수익률과 위험 허용 수준을 맞춰서 그 어떤 투자 자산을 좀 선택해서 비중을 잘 조절을 하셔야 된다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가 가입할 상품이 뭔지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실제로 변액보험을 운영하는 뭐 보험회사라든가 변액보험의 수익을 도달하게 하는 어떤 수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운용사라든가 과거 운영에 대한 과거 성과라든가 변액보험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내용들 예를 들면 수익 구조라든가 수수료 구조, 비용은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뭐 16개 뭐 생명보험회사가 있다고 하는데 모두 다 이 변액보험을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험 상품 하나를 선택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보다도 또 이제 신경 쓰셔야 될 게 가입하더라도 이 변액보험은 투자용 변액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 이후의 사후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금융 상황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재무 목표에 따라서 뭐 추가 투입을 할 건지 아니면 뭐 펀드 변경을 할 건지 납입 중지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의 활동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10년, 20년 뒤에 자산의 규모 자체가 그렇죠. 굉장히 편차가 예.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후 관리라는 측면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변액보험은 가입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이 스스로 수익률까지 체크해가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16개 보험사에서 워낙 다양한 상품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변액보험 투자를 하고 싶은 첫 스텝을 떼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다시 한번 가입 시 주의해야 될 사항을 전체적으로 한번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가입 시 반드시 체크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변액보험은 펀드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일단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 내가 내는 보험료가 주식이라든가 채권으로 투자되는 그 구조 자체는 일반적인 펀드와 유사한 형태지만 변액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위험 보장에 대한 사업비라든가 이런 기타 수수료들이 있고요. 투자에 되는 그 시스템 자체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좀 인식을 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징은 변액보험도 마찬가지로 투자형 실적 상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에 대한 위험이 따라간다는 점. 네. 예를 들면 투자 실적에 따라서 보험금이라든가 해약 환급금의 규모가 달라지고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사실은 원금보다도 더 못하는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인식을 하셔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또 사업이라는 부분, 보험 상품이다 보니까 사업이라는 부분으로 차감을 하기 때문에 내가 투입하셨던 고객이 투입하셨던 그 투입 원금의 도달에 되는 기간이 굉장히 장시간 소요된다. 이 점을 좀 인식을 하셔야 되고 일반적인 얘기로는 뭐 투자형 상품이니까 당연하게 뭐 그 예금자 보호법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가장 신경 쓰셔야 될 사항 한 가지는 어떤 주식시장의 변화라든가 어떤 그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펀드 변경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펀드 변경에 관련된 기능들을 좀 잘 읽어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 펀드 변경이라는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변액보험의 실질적인 자산의 형성이라든가 운용에 있어서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서
가입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펀드 따로 보험 따로 드는 것보다 편하고 이익이 있기 때문에 편액보험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볼 때 이 펀드를 변경한다는 게 어떤 건지 위험 관리를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예를 좀 들어주십시오. 투자를 실행하면 반드시 그 투자에 따라다니는 게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위험이죠. 그렇죠. 위험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나의 자산에 대한 규모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변액보험에 대한 위험을 조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펀드 변경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펀드 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변액보험 상품 내에 다양한 펀드들이 존재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하나의 상품에 적어도 3개에서 6개의 펀드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금융시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펀드에 대한 비중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펀드 변경이라는 겁니다. 이런 펀드 변경이 갖는 그 의미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뭐냐면 변액보험을 운영하는 고객이 전체 자산 중에서 일부분의 자산을 조정시킴으로 인해서 위험을 조정하게 되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내에 위험을 조정한다고 하는 어떤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크게 이제 요동을 쳤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같은 이런 상황에 특히 이제 주식 침체기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어떤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이 펀드 변경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일반적으로 펀드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와 펀드 변경을 적절히 활용했을 경우에는 수익률의 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는 거죠. 보여드리는 이 예시는 한 3년 정도의 예시인데요. 이 기간이 3년이 아니라 10년, 20년 또는 30년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 누적돼 있는 펀드 어떤 수익률에 대한 변화는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펀드 변경에 대한 어떤 그 변경 프로세스라든가 어떤 그 수수료라든가 이런 거는 보험 회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회사별로 좀 참고를 하셔야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모든 보험사 동일하게 1년에 12회 정도의 펀드 변경에 대한 어떤 그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거를 잘 활용하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이 펀드 변경을 일반 주식시장 대하듯이 너무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시게 되면 약간의 좀 문제가 있고요.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에 의해서 좀 이 펀드 변경을 활용하셔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펀드 변경을 잘하게 된다라고 하면 위험도 조정할 수 있고 추가적인 투자 수익도 얻을 수 있지만 만약 이 결정이 반대의 결과가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투자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는, 게다가 원금도 손실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펀드 변경에 대한 부분은 좀 전문가에게 좀 의뢰를 하셔서 좀 같이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오히려 좀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변액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이런 투자 정보 같은 것들을 같이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걸 보고 참조하시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면 전문가의 도움 받으시는 것도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저희가 변액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 앞서 종류 말씀하실 때요. 변액연금 모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연금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 변액연금 모험 같은 경우는 어떤 점에서 유리합니까? 예. 일단은 변액연금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은퇴 자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금융 상품들은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각기 그 상품들에 따라서 장단점들이 극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본인의 현재 재무 상황이라든가 미래에 있는 본인의 은퇴 계획을 고려해서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납입하는 어떤 그 운용 형태에 따라서 납입하는 보험료 가지고 운용하는 형태에 따라서 전액 채권형으로 운용하는 상품들도 있고 뭐 주식형 상품으로 운용하는 상품들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채권 100%에서 주식 50% 정도로 운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 운용 방식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도 사실은 다른 일반적인 펀드에 비해서는 약간 좀 적지만 일반적인 인플레이션 수준 정도 이상 정도의 수준을 좀 보존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로 좀 그 변액연금을 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세제 혜택이라는 부분을 좀 얘기할 수 있는데요. 변액연금은 세제 비적격입니다.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는 대신에 나중에 연금 개시 이후에 연금소득세는 내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물론 변액연금도 마찬가지로 투자형 변액보험이기 때문에 10년 이상을 유지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보험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결과적으로 현재 시점에 있어서의 세제 혜택이냐 아니면
연금 개시 이후에 어떤 유리함이냐 이런 거를 따져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예.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변액연금도 결코 다른 상품에 비해서 뒤처지진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그 운용과 관련돼 있어서는 기초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린 거고 사실 변액연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특징들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뭐냐 하면 연금에 대한 지급 방식이라든가 연금 개시 이후에 최저 보증이라든가 경험생명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큰 어떤 그 특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연금 지급 방법에 의해서는 우리가 5년, 10년, 뭐 20년 이렇게 기간을 확정져서 하게 지급받게 되는 확정형이 있고요. 그런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라 그 연금의 주인이 내가 사망할 때까지 종신토록 받겠다는 건 종신형.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은 보험회사들이 선택하고 있는 내가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남아있는 내 배우자가 내가 받고 있는 연금의 일정 수준을 똑같이 받게 하는 이제 부부 연금형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평균 연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점, 그 다음에 또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의 어떤 은퇴 자산에 대한 안정성이라는 부분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확정형보다는 뭐 종신형이라든가 부부 연금형이 유리할 텐데요. 그렇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선택권이 이제 변액연금에 있다라는 점이고요. 또 이제 연금 개시 이후에 최저 보증이라는 어떤 그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현재 시점에서 미래에 대한 부분을 개런티해주는 약정해주는 약속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뭐 5년, 10년 동안 유지했었던 그 연금을 개시하게 되면 매년 한 번씩 수령을 받게 되고 남아있는 쌓여져 있는 금액이 있을 텐데 쌓여져 있는 그 금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래에 내가 몇 % 정도씩 이자를 적용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최저 보증이 있는 상품이 더 유리한 것이고요. 있다고 하더라도 단 1%라도 더 높게 적용해 주는 상품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장점이 있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좀 하나 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험 생명표로의 적용 여부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많은 이제 금융 소비자분들께서 잘 이제 모르시는 내용인데 경험 생명표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는 사망률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걸 좀 분석한 표인데 사실 이 경험 생명표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평균 연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험 생명표가 연금을 가입할 때 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느냐는 실제로 제가 현재 시점에 있어서 연금을 가입할 때 현재 시점에 경험 생명표를 적용받느냐 아니면 20년, 30년 뒤에 적어도 10년 또는 20년, 30년 뒤에 연금을 개시할 때 그 당시에 경험 생명표를 적용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현재 시점보다 미래 시점을 가게 되면 경험 생명표의 평균 연령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가령 1억 원의 연금 준비 자산이 있는데 이거를 현재 시점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약 20년 정도로 나눠서 매년 받는 금액하고 미래에 가게 되면 평균 연명이 늘어나니까 같은 1억을 30년이나 40년으로 나눠서 받게 되는 결과가 되니까 아무래도 지금 시점의 경험 생명표를 적용받아서 연금을 수령받는 것이 보험 가입자에게는 훨씬 유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변액연금이 아마도 은퇴 자산을 형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화된 상품이 아닐까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조건 눈앞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경험 생명표 같이 놓치기 쉬운 작은 것까지도 신경을 쓰셔야 보험 재테크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보험 재무 설계를 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TFCB 재무 컨설팅의 이동훈 재무설계팀장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얼굴에서 한박 웃음이 떠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최진성. 이름 석자 들으면 벌써 어디서 들어봤는데 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30살의 영업전선에 뛰어들어서 자동차 판매왕을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8번이나 차지를 했습니다. 현재는 대학 강단에선 스타 강사까지 겸임하면서 1년 365일 스케줄이 가득 차 있는 자동차 판매 승리 최진성 씨의 성공 노하우 오늘 퍼스트 클래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8년간 판매한 자동차 수만 2,500여 대. 작년 한 해만 자동차 300대를 판매하며 8년 연속 자동차 판매왕에 오른 세일즈왕 최진성.
30살 늦은 나이, 영업 전선에 뛰어들어 노력과 열정으로 이제는 누구도 부럽지 않은 억대 연봉의 주인공이 됐다. 연이은 사업 실패와 좌절 속에서 암울했던 시기를 떨쳐버리고 매년 자동차 판매왕과 함께 인기 세일즈 강사가 된 최진성 씨. 정글에서 재앙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그만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퍼스트클래스에서 최진성의 성공 전략을 들어본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우리나라 속담에 아는 게 힘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이제 모르는 게 약이지 않습니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좀 모르고 시작했고 뭐 여기 오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또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얼마 전에 전화 왔어요. 고객한테 뭐 여기 신입사원 뽑네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조카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할 게 없는데 영업이나 좀 시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빈정이 상했죠. 할 게 없으면 영업을 하는 건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고 그냥 시작했어요. 우리 일에 모르고 시작했던 알고 시작했던 그건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시작과 동시에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지 저는 갈 데도 없었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었고 선택의 여지가 이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일을 만약 했다라고 하면 아마 그걸 잡았겠죠. 근데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능력은 안 되지만 진짜 생계를 위해 생계형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또 고급 수용차 가지고 가면 실례고 또 거꾸로 또 이제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좋은 차 사시는 분들한테는 또 제가 좀 고급차 가지고 가서 또 안내해드리고 하는 거가 도리인 것 같다. 그래서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좀 마치기 위해서 제가 그 차를 좀 이렇게 여러 대를 가지고 있고 제 복장도 매번 그런 반짝이 옷을 입고 가는 건 아니고 이제 시장이나 그런 데는 그런 모양이 어울리고 맞는데 잠자는 데 가면은 그런 모습하고 가면은 역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 모든 행동은 고객과 좀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 제가 전략 중에 그것도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내가 참 그때 IMF였거든요. 나가도 영업을 해도 사람들이 안 찾아주는 그런 때였는데 정말 힘들더라고. 내가 나가서 어떻게 일을 해도 시원찮은데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 되는데 막 절망감을 가졌는데 이제 시장에 이제 그 병원에서 있다 보니까 그 정형외과 큰 병원이 있었거든. 종합병원에 큰 병원이 있다 보니까 정형외과 병동이 거의 교통환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고 났으면 대부분 수술하고 째고 꼬매고 하기 때문에 큰 사고만 와요. 조그만 사고는 큰 병원에서 안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자동차를 파니까 보험 공부를 하자. 그러다 보니까는 그 환자들하고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차도 물어보고 해서 그러면 내가 여기서 영업을 하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 정형외과도 다니고 전체 병원들 환자들도 다니고 가족 직원들도 팔다 보니까 오히려 밖에서 파는 것보다 더 많이 팔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 힘이 저의 힘을 지금 지탱해 준 것 같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환경적인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외적인 거를 탓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채찍질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YMF 때 어렵고 힘들고 한 그런 부분들을 밖에서만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어서 제가 지금까지 오게 된 그런 시금석 같은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노하우는 따로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갔고 더 노력을 했고 더 안 되면 더 노력을 하고 그게 기본인 것 같아요.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전략이 있고 테크닉이 있는 거지 그게 없으면은 저기 모래 아래 사상누각이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중에 맨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따로 그런 노하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하는 그런 것이 다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어떤 계획은 뭐 하루하루를 이 하루를 천년처럼 살아가고 정말 귀하게 살아가는 게 제 이제 꿈인데, 이제 요즘 뭐 꿈은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꿈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꿈은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꿈을 위해서 저는 판매왕이 되기 위해서 저를 만들었고, 또 제가 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판매왕이 제가 8년 동안 했지만 5년 만에 됐어요. 5년이라는 걸 다들 잊고 계시더라고. 5년이 있었기 때문에 8년이 있었던 거고, 제가 이제 13년 일을 했는데, 저는 이 10년, 13년을 저는 20년을 내다보고 일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년 후에, 3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모르지만, 보다 더 성숙하고, 인간적으로나 영업적으로 더 성숙하고, 또 제가 지금 멀리 있지만 학교 학생들한테도 이제 계속 가고 있지만, 욕심이 많아서 그것도 하고 싶고, 또 차도 최고의 이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싶고, 그래도 밥을 못 먹고 멀리 가고 또 힘들어도 제 일을 좀 즐기는 게 제 정말 작은 소망이고 꿈입니다. 저는 이게 제 생명이고 밥이고 제 영혼인 것 같아요. 일 정말 재밌고 즐겁게 오래오래 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말 이후 금리가 대폭 하락하면서 어떻게 대출을 받아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 변동금리 갈등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제가 힌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10년 이상 장기 대출을 받을 때는 고정금리가 낮다고 하고요. 금리면으로 볼 때 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차가 1.5%포인트 이상 벌어진다 하게 되면 고정금리가 낮다고 합니다. 대출 얻으신 분들께 참조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경제매거진 오늘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